중국 해군의 위상을 일신시킬 수 있는 중국의 신형 003급 항공모함 푸젠함이 작년 6월 17일 진수되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세력은 중국 본토와 거리가 멀어 중국의 직접적 육상 및 항공 세력 투사가 어려운 지역에서 해상 항공 작전 능력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전력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운영하는 슈퍼캐리어, 즉 초대형 항공모함을 모델로 삼아서 독자적으로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만재 배수량 7만 8천 톤급 이상의 선체 폭은요 28m 이상, 갑판 하부 스폰슨을 제외한 넓이는 40m 이상입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각종 구성 요소를요 자체 기술 개발로 해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8만 톤급의 항공모함을 장시간 고속으로 순항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 체계와 함께 캐터바 방식의 이착함 체계의 주요 구성 요소인 사출기 개발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안이 된 것이 전자기 사출기의 개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개발했을까요? 네, 먼저 중국 스파이의 정보 탈취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실제 중국은 2007년에 이멀스의 전원 공급 개통 설계 정보나 실험 자료를 빼내다 적발된 경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파워 파라곤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게 전자식 사출기 제작 협력 회사인데 여기에 중국계 미국인이 있었거든. 얘가 다양한 기술하고 정보를 빼서 중국에 넘겨줬어. 결국 이제 FBI한테 잡혀가서 갔지. 하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멀스와 중국의 전자기 사출기는요 구조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출된 정보는 부분적인 복제나 참조 수준에 머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카피하려고 했다면 구조 자체를 다르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카피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 보면 이멀스하고는 좀 달라요. 하지만 초기 탐색 개발 과정에서 중국이 엄청난 이득을 본 건 사실이에요. 이 미국의 이멀스는요 고압 교류 전원을 사용하고요 플라이 휠형 에너지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3초간 484메가줄의 출력을 발휘하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반면 중국은요 상대적으로 낮은 전압의 직류 전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형의 플라이 휠과 대용량 배터리를 함께 사용해요. 그리고 추정 에너지도 300메가줄 이상으로 이멀스보다 낮고요 충전 시간도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다만 이멀스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요 전력 공급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구조여서 긴 거리의 가속에는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중국의 전자식 사출기는 이멀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동일한 구조의 사출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중국은요 상용 시장에서 전자기 가속 관련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상하이에서 이게 자기부상 열차 이거 시범 운영에 독일제 트랜스래피드 자기부상 열차를 도입했었어요. 이후 자체적으로 트랜스래피드 이상의 자기부상 열차 개발을 목표로 잡고 제863 국가 고수준 기술 계획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핵심 기술 중에는요 고압 직류 전원과 제어, 대용량 전력 저장 장치, 그리고 고출력 선형 모터 등등이 있습니다. 즉 전자기 사출기를 개발하기 전부터 해당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부품들이 상용 시장을 위해서 이미 중국에서 개발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개발이 빠를 수밖에요. 우리가 중국을 마냥 무시해서는 안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 11월에 이 전자기 사출기를 테스트한 것으로 보입니다. 003 항공모함의 추진 체계도 말이 많았었다고요? 네, 사실 이 정도, 그러니까 8만 톤급에 달하는 이 정도 크기의 항공모함이라면요 원자력 추진 체계를 탑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함정용 가압수로 원자력 기술이 신통치 않다는 거죠. 이 푸젠함은 함명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관련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이 난무했었는데 이 추진 체계의 논쟁만큼은 비교적 빠르게 정리됐어요. 왜냐하면 중국 해군이요 이 차기 항공모함 즉 004함부터 원자력 추진 체계를 탑재한다고 단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확인된 이 푸젠 항공모함의 아일랜드에서 연돌 구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죠. 타이완 공군 출신의 군사 전문가인 시샤오웨이는요 중국의 함정용 대출력 가압수용 원자력 기술이 2010년대 중반까지도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서 여러 대의 원자로를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원자로와 소형 증기터빈은요 093 혹은 094 계열 전략 공격 원자력 잠수함 가동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원자력 추진기관 획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 목표가 될 것임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료가 필요 없잖아요. 원자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불필요한 원자력 항공모함은 보급 없이 장기간 고속을 낼 수 있어요. 또한 함정용 연료 탑재 공간을 항공유나 항공무장 탑재 공간으로 분배하면 항공기 운영 능력도 크게 향상이 되겠죠. 이 푸젠급과 규모가 비슷했던 키티오크급 항공모함은요, 대략 80여 대 항공기를 탑재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재래식 추진 관계로 함재기용 연료가 5,082톤을 실을 수 있었고요. 함선 자체 항행을 위한 항해용 연료도 7,828톤을 적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함유자 원자력 추진 방식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은요, 항공유를 약 9,000톤 실을 수 있었죠. 약 53% 증가한 겁니다. 더욱이 재래식 추진의 키티오크급은 항공유뿐만 아니라 무장 탑재 부족과 짧은 항속거리 등의 여러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게다가 원자로는 산소를 소모하지 않으므로 함교에 굴뚝을 만들 필요도 없죠. 따라서 갑판 위의 난기류 때문에 함재기 이착함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보면요, 중국의 푸젠함은요, 이들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추진 체계로 뭐를 쓰나요? 네, 만재 배수량 8만 톤이 넘는 거대한 배를 그것도 28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최소 20만 마력 이상의 동력 체계와 4축 추진 구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이든 원자력 항공모함이든요, 그 본질은 끓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자력 항공모함은요, 제어봉 삽입 깊이를 조절해서 원자로 화력의 출력을 조절한 다음 이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고압의 증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증기 터빈을 구동시킨 다음에 송전축을 통해 프로펠러를 구동시키죠. 단지 재래식 항공모함은 중유로 연소시키고 핵항공모함은 원자로를 이용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증기 터빈 항공모함은요,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즐겨 사용했습니다. 대형 선박의 운영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국은 라오닝함과 산둥함에 8대의 증기 보일러를 탑재하고 2개 조로 나눠서 4대의 증기 터빈을 구동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프로펠러를 통해서 총 20만 마력의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증기 터빈 방식은요, 엔진을 시동하려면 중유를 먼저 점화해야 돼요. 그래서 섭씨 400도 이상의 고온 고압의 증기가 될 때까지 보일러 물을 끓여서 증기 터빈을 구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랴오닝이나 산둥함은요, 출항을 하기 전 항상 먼저 10시간 동안 연료를 연소시켜서 물을 끓여야 해요. 사실 이 단계는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지만 핵을 사용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증기 터빈이 작동한 후에는 계속 이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원자력에 비해 재래식이 훨씬 운영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중국은 비효율적인 증기 터빈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서 대형 대출력의 가스터빈 엔진의 자체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UGT-25000 가스터빈 엔진의 설계를 도입해 27에서 28메가와트의 출력을 발휘하는 QC280 가스터빈 엔진을 완성했습니다. 미국의 LM2500 가스터빈 엔진과 비슷한 출력을 발휘하는 이 가스터빈 엔진은요, 현재 052C형 구축함과 055형 구축함의 주 기관으로 사용되고 있죠. 즉, 중국은 이미 가스터빈 엔진을 국산화한 겁니다. 이 가스터빈 엔진의 또 다른 이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최적이에요. 이 가스터빈 엔진의 최적은요, 통상적으로 동일한 출력을 발휘하는 디젤 엔진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 보일러와 결합된 증기 터빈 엔진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입니다. 비록 저속 추진 시에는 연료 효율이 매우 나빠지지만 항공모함은요, 보통 상시 고속을 유지해야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라는 약점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003형 푸젠 항공모함은 가스터빈 엔진이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또한 선박 전체에 전기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별도의 디젤 발전기가 여러 개 추가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003함의 또 다른 특징이 전원 공급 체계라고 하던데요. 근데 이 푸젠 항공모함은요, 기존 라오닝과 산둥함에서 사용한 전원 공급 체계를 완전히 갈아엎어서 이 푸젠함에 적용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전자기 사출기 때문이죠. 이 3라인의 전자기 사출기는요, 구형 전투함의 작고 귀여운 발전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용량의 전원을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부 전원 공급망은 주기관에 연결된 발전기 플러스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보조 발전기를 그리드로 묶어가지고 단일 전원 공급망에 공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즉 통합 전원 공급망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각 발전기를 켜고 끄거나 작동 영역을 조절해서 상시 최적의 전력을 생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특히 발전기의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망은요, 3라인의 전자기 사출기를 모두 상시 충전하기에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푸젠 항공모함은 위상 배열 레이더도 탑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위상 배열 레이더는요, 전기 먹는 하마예요. 따라서 고압 직류 전원을 사용해서 전원 공급망 역시 직접 전원을 공급하고 송전 시 효율이 우수한 고압 직류 송전 체계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 전원 공급망 체계를 채택한 이 푸젠 항공모함은 훨씬 적은 전력을 사용하는 라우닝이나 산둥의 발전기가 큰 차이가 없는 양의 연료를 소모하면서도 월등한 전원 공급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어요. 이 통합 전원 체계는요, 전자기 사출기 개발을 주도한 해군대학의 마웨이밍 교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양반은 사실 애초에 전력망의 규모를 키워서 함정의 추진 체계까지 전동화하는 통합 전기 추진 체계를 구성하기를 원했었어요. 하지만 이게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추진 체계를 10년 이상 주력 항공모함을 운영해야 하는 푸젠 항공모함에 적용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따라서 이 푸젠 항공모함의 통합 전원 체계는 통합 전기 추진 체계에서 추진기만 빠진 형태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시스템이 푸젠에서 효율성을 입증한다면 향후 건조될 차기 항공모함에서는 이 마웨이밍 교수가 목표로 삼았던 완전한 통합 전기 추진 체계를 구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력이 만만치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밖에 주목해야 될 장비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푸젠 항공모함은요, 다수의 함재기를 운영하며 항공 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포함한 전자장비 전반을 일신했습니다. 기존 라오닝과 산둥이 중국제 기술로 러시아제 전자장비를 대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푸젠 항공모함은 본격적으로 중국 해군의 요구에 맞는 체계를 추구하고 있죠. 이 푸젠은 중국판 이지스함인 0550 구축함과 많은 전자장비를 혼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0550 구축함에 채택된 346B형 위상배열 레이더의 변형 적용이죠. 이 푸젠 항공모함의 통합 마스트 상단에는요, 05형 구축함과 마찬가지로 4명 고정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주로 저고도 탐지 추적과 근거리 방공, 그리고 대수상 탐색과 제한적 사격 통제 임무를 담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 측의 주장에 의하면 탄도미사일 탐지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대형 방공함과 동일한 레이더를 장착하는 만큼 장거리 항공 통제는 물론 자체적으로도 강력한 함대공 자함 방어 능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항공통제용 고속통신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위성통신 체계 등은 075형 강습 상륙함과 많은 부분을 공유할 것 같아요. 이 075형 강습 상륙함은 제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세요. 이 푸젠 항공모함의 레이더를 포함한 모든 전자전 체계는 2016년에서 2017년에 우한에 위치한 항공모함형 전자전 실험시설에서 설치되어 사전 검증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한에서 테스트와 수정 과정을 거친 장비가 그대로 상하이 조선소로 이전돼서 통합된 거죠. 그리고 푸젠 항공모함은요, 아일랜드 소형화 설계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닝의 원형이 이 러시아의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은요, 이게 항공 순양함, 요거는 강력한 단독 교정 능력을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970에서 80년대의 기술로 이걸 구현하다 보니까 아일랜드가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가 대형화되면요, 항공 갑판의 공간을 잠식하게 되죠. 당연히. 또한 비대칭 형상인 항공모함의 횡 안정성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이게 너무 이게 항공모함인데 한쪽에 아일랜드가 크게 있으면 이게 기우뚱기우뚱 할 거 아니야, 잘못하면. 그리고 함재기를 뒤흔들 수 있는 난기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푸젠 항공모함에서 아일랜드가 차지하는 면적을 산둥의 3분의 2 수준까지 축소하려고 노력을 했죠. 사실 대형 위상 배열 레이더하고요, 통합 마스트를 장착하고 출력이 큰 대형 추진기관에 맞춰서 배기구의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아일랜드 규모가 작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라오닝이나 산둥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축소에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푸젠함에 도란 요소는 없나요? 네, 이 푸젠 항공모함은요, 전자기 사출기와 대형 위상 배열 레이더, 그리고 함내 컨베이어 시스템 등 다양한 구성 요소가 대량의 전력을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전기 추진 체계의 채택 자체는 분명한 이득입니다. 또한 추진 기관과 추진축이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기존 추진 체계와 비교해서 연료 효율이 향상되는 것도 장점이죠.
향후 원자력 추진을 도입할 경우 기존 화석연료 발전기를 제거하고 원자로만 탑재하면 큰 설계 변경이나 개조 없이도 원자력 항공모함으로 전환 가능한 점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이득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신뢰성을 갖출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전례가 있거든. 그러니까 기관 트러블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 영국 해군의 45형 네어링급 구축함이나 미국의 DDG-1000 구축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통합 전기 추진 체계 기술은요, 아직 완전히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중국 해군은 아직 10,000톤급 이상의 대형 수상함에 적합한 통합 전기 추진 체계를 자체 설계 건조하고 장시간 운용해 본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항공모함의 통합 전기 추진 체계를 사용한 사례는요, 사실상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이게 만재배수량이 65,000톤급인데 이게 유일해요. 그래서일까요? 이 푸젠 항공모함은요, 진수식이 끝났지만 1년 넘게 아직도 시운전을 안 한 상태입니다. 최근 시운전의 조짐이 보인다는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건 조금 더 두고 볼 일이죠. 만약 시운전에서 추진체계의 트러블이 발생한다면 이를 바로잡고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2021년 11월 3일 공개된 미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군사안보 연례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중국은 대외 군사 목표에 있어서 적극 방어 전략 개념을 채택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세력 투사가 어려운 지역에 이걸 보내서 이제 힘을 보여주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에는 중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식으로 이제 할 거란 얘기예요. 즉, 미국식의 항공모함 전단을 중국이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목표는 중국의 정치, 외교, 경제적 이권이 연관되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전력을 투사하는 용도로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 어디냐? 남중국해와 인도양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생각해 보세요. 이 남중국해의 동남아 국가는 제쳐두고 인도양부터 남중국해까지, 그리고 대만부터 우리나라, 일본까지 통틀어서 중국 해군의 J-15나 J-35와 교전할 수 있는 4.5 및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인 국가는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인도 등 어찌 보면 우글우글합니다. 더욱이 항공모함의 진정한 성능은요, 함재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국 함재기 어떨까요? 이 중국 함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난번에 했었죠.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영상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고강도 전투가 불가피한 지역에서 중국 항공모함 전단의 단독 작전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보통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 항공모함 세력을 키운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초고밀도 방공망이죠. 사실 대만은요, 전토를 방공망으로 도배한 지역입니다. 구형 호크부터 패트리엇 2, 3, 그리고 자국산 탱곤 1, 2, 3 지대공 미사일 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더욱이 대만은 중국 본토와 거리도 가까워서요, 항공모함 전단의 투입은 효율 면에서 그리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다만 타이완의 방어시설과 탐지체가 대부분 중국 쪽 방면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 중국의 항공모함이 대만 동쪽 방면의 항공작전을 수행한다면 웬만큼 제 몫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일단 여기로 나오면, 그러니까 대만 동쪽으로 만약에 나오면 굉장히 손쉬운 먹잇감이 될 확률이 높아요. 이 중국 항공모함들은. 왜냐? 유사시 대만을 지원한 대부분 서방 세력이 이 근처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초음속 대한미사일들이 득실 걸릴 텐데. 따라서 중국이 건조하는 항공모함 자체보다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항모 전단을 만들어서 이 전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중국이 항모 전단으로 얻는 정치적 이득이 과연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은 만큼 제값을 하는지 아직은 의문부호가 붙는 게 사실입니다.